오케이. 자, 오늘은 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자율, 소위 채권 시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7장, 주식 시장,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용어로 주식 투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기사들이 많이 떴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완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반까지는 그렇지만 2200 주가 지수가 2200 하던 것이 14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0%는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30% 이상 떨어졌죠. 한 30, 40%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반 정도는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주가가 많이 폭락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진입을 새로 했습니다. 뭐 지금 보기에도 저기 뭐 기회라 봐가지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주식을 투자 안 한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런데 들어갈 때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주식은 참 그 신기한 게 말로 이야기하면 참 쉬워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면 됩니다.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가격이 높을 때 팔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가격이 낮을 때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동의하는 가격이 낮을 때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인 사람들의, 개인 투자자의 그 태도, 보통 행태를 보면 대부분 굉장히 비쌀 때 사서 굉장히 쌀 때 팝니다. 굉장히 비쌀 때 사서 굉장히 쌀 때 판 거죠. 비쌀 때 엄청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는 완전히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가지고는 그때는 공포에 들어가지고 팝니다. 이제 왜 그런 패턴이냐 그러면 언제 주식을 시작하느냐, 이번은 상당히 예외지만 보통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완전히 천장을 뚫을 때 보통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주식 가지고 다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다 퍼지고 나면 그때 이제 너지막히 나도 주식에가 돈 좀 벌어볼까 라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증권사 객장에 어머님들이 장바구 들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가가 꺾이는 때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장보러 장바구니, 옛날 장이지만 요즘에는 마트 가셔서 장바구니가 없지만 옛날 그 장바구니 들고 그분들이 그까지 올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오를 건 없다. 이제 그때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다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언제 파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래서 굉장히 비쌀 때 사고, 그 다음에 파는 건 언제 파냐, 소위 공포에 파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다시 오르겠지 라고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려도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면 또 기다리지. 근데 계속 떨어지면 더 이상 어느 순간까지 더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야, 이거 완전히 종이 되겠네, 더 떨어지겠네. 그래서 그 공포를 못 이길 때 그때 팝니다. 보통 그때가 바닥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로 해야 되죠. 공포에 떨어가지고 남들의 주식을 다 버릴 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을 남들이 다 모든 사람이 주식하자 라는 식으로 뭔가 하면 주식에 대해 가지고 모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로 도배가 될 때쯤 되면 이게 이제 꼭지구나 싶어 팔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이런 심리 때문에 반대 행동을 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 장 끝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허드 비비라고 이야기하죠. 개인 투자자의 행동은 남 따라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남 따라했고, 남들 다 사니까 그때 따라하는 것이고, 파는 것도 다 남 파니까 공포에 들어가지고 다 파니까 남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지막히 팔기 때문에 그때는 다 잃는다라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가르치는 입장, 특히 화폐금융론 아니면 내가 금융경제학을 전공하는데 입장에서는 주식은 좋은 투자처입니다. 좋은 투자처고,
예를 들어가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을 공부했다, 화폐 공부했다, 아니면 저기 재물을 복수 전공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인 기록을 봤어도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자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높습니다. 훨씬 수익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라라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뭔가 남 따라하면 다 필패인 거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몰라서 남한테 어디 투자할까라고 물어본 사람은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감에 따라 투자하는 사람도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될 것이다. 어떤 정보를 얻고, 그건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리를 알고 시장을 알고 그다음에 방향을 알 때 그때 투자를 하면 뭐 좋은, 그러니까 좋다는 기준이 어디냐 그러면 주식을 통해 가지고 횡재를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은행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은행보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몇 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가지고 탐욕이 이제 결국은 화를 부르죠.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냥 한순간에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예금같이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꼭 알아야 될 이제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주식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주식이 뭔지,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치평가를 해야지 내가 이 종목을 살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장입니다. 주식 시장 주가 결정 원리,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 기대 이론과 효율 시장 가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시간에도 다 배웠죠.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는 것은 뭐 경제학에서 나왔는데, 소위 폴 부커 샥 이후에 나온 이론이죠. 1980년대에 나온 이론인데, 이게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많은 노벨 경제학상이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효율 시장 가설이죠. 유진 파머가. 결론은 이겁니다. 이 이론은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 못 번다 라는 것이 이 이론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그건 이제 일반론적인 것이고,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뭐 합리적 기대를 살펴본다.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합리적 기대 이론이 금융시장에 적용될 때는 그것이 효율시장 가설이 되죠. 효율시장 가설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여타 증권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입니다. 투자 이론.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보겠죠. 그래서 주식을 이제 보통주 가격, 주식 가격, 주가 이론, 주식 가격 이론을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적응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왜 차익거래가 아비트레이지라고 그러죠. 차익거래가 효율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볼 겁니다. 자, 왜 효율시장 가설? 효율시장 가설은 결론은 이야기했죠. 결국은 이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못 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차익거래입니다. 차익거래죠. 이제 그건 이론인데, 근데 또 마지막 부분에 봐가지고는 이 이론에 배치되는 여러 현상들도 보여줍니다. 행동, behavioral finance 쪽의 현상들도 보내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대 케이스가 있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들. 그런 케이스까지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효율시장 가설을 설명하고, 지금 얘기했죠. 행동재무에서 효율시장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것까지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할 주요 내용이 소위 주가 이론입니다. 주식 가격이
왜 이렇게 결정되느냐라는 이야기죠.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한 4만 원 대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4만 원이냐 하는 거죠. 왜 4만 원이냐. 그걸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비싼지 싼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4만 원이 비싸냐 싸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론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거하고 동일합니다.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가격 또는 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이론과 동일합니다. 캐시플로우에 대한 현재 가치를 통해 가지고 주식 가격을 평가하는 거죠. 자, 주식이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기간 가치 모형. 내가 주식을 지금 샀어 한 기간 동안 보유했다. 그 경우 보유하고 팔았다. 그 경우에 주식에서 내가 어떤 돈을 받게 되느냐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사가지고 내년 4월 29일 날 딱 1년이죠. 1년 뒤에 팔았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줄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주식은 12월 결산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한 회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결산을 하게 되면 아마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4월 초 정도에 보통 배당금을 줍니다. 배당금을 주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배당금이죠. 지금 사면 내년 4월 정도에 배당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 4월 29일 날 이 주식을 팔면 거기서 팔아가지고 돈을 받게 되죠. 그것이 요 1이라는 것은 1기 이후, 지금부터 1기 이후죠. 1기 이후라는 것은 내년 4월 29일 날 그 주식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 1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배당금 D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년 요 날에 팔면 가격을 P원만큼 받게 된다 라는 거죠. 그 배당금과 판매액을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주식을 P1을 주고 사는 거죠. P1을 주고 사게 됩니다. 사게 된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하고 미래를 연결시켜보자. 미래에 받게 되든 내가 지금 P1을 투자하게 되면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 D1과 P1을 받게 된다. 그러면 미래에 받게 되는 이것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보자. 라면 1 더하기 K2로 나누죠. 자, 이게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나누는 분모 부분이 소위 할인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자율로 나눴습니다. 보통 이자율로 나누면 현재 가치죠. 이자율로 나누면 현재 가치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자율 R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K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자율로 써가지고 현재 가치 뭐 구하는 거하고 꼭 동일한데, 내년에 받는 현금에 대한 원래의 가치 이거죠. 그죠? 똑같은데 이자를 안 쓰고 KE라고 썼는데, 그럼 KE는 주식 투자의 요구 수익이라고 합니다. 요구 수익. 자, 지금 왜 이 정도 가격을 줄 수 있느냐? 이게 뭔가 하면 요구 수익률이 이럴 때 이 정도 준다라는 이야기죠. 요구 수익률. 저 요구 수익률이 이자율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아주 없는 주식이라 그러면 이자율일 수도 있겠죠. 위험이 아주 낮은 주식도 있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인프라주라고 하는데 뭐 그런 주는 위험이 당연히 낮습니다. 낮은데 뭐 대부분 주식은 그래도 채권보다는 위험이 높죠. 높다 그러면 채권을 사는 것보다는 주식을 사는 것이, 채권도 물론 이제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위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 않죠. 중간에 부도적 위험 정도만 있지 가격 변동 위험은 없죠. 그러나 채권도 중간에 판다 그러면 주식만큼 가격 변동 위험이 큽니다. 그긴 한데 만기까지 보유했는 경우에 위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가격 변동 위험이. 그런데 주식은 거기에 비해서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주가가 마구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의 요구 수익률은 채권보다 높아야 된다. 이게 왜 여기 들어갔냐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이 관계에 들어가는 할인하는 R 부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했죠. 만기 수익률. 역으로 가서 채권 가격이 그렇게 결정됐다. 그러면 그때의 할인하는 것이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아니라 이게 소위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다. 그게 현재 뭐 다른 은행 이자율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기 수익률인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여기서 들어가는 이것이 채권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받게 되는 요구하는 수익률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동일하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필요한 주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 투자의 요구 수익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P를 내는 거죠. 그리고 물론 사람마다 이 KE가 다 주관적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가질 거고 사람마다 이거 다르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 가지고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낮고 위험이 높고 주식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아주 수익이 높아야지 주식 투자한다. 그런데 이제 이 가격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놓은 값이 현재 가격보다 낮으면 오른쪽이 더 낮으면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된 것이 지금 가격보다 더 높으면 이건 산다는 이야기죠.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이것이 내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그 주식에 대한 가치 판단인 겁니다. 가치 판단보다 이 주식 가격이 현재 주식 가격이 낮으면 산다고 사고 높으면 안 산다라는 이야기죠. 나름대로 뭐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주니까 삼성전자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딱 이 계산해가 내 나름대로 딱 가가 삼성전자 요게 내한테는 4만 원이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식 가격이 4만 원보다 비싸면 안 사고 3만 9천 원이면 산다. 3만 8천 원이면 산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주식에 대한 주식 가격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이론이고 최종의 이론입니다. 유일한 이론입니다. 주가를 설명하는 유일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시장 평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게 결정이 됐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 이제 이걸 계산해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이 계산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 D입니다. 배당금 D에 대한 정보 문제인데 자, 일단 요것은 1기간 가치 모형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다기간으로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경우로 봅시다. 몇 년 동안 주식을 보유했다. 그렇게 되면 이 모형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 배당 모형. 현재 주식의 가치는 모든 미래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다. 한 기간이라 다기간, N기를 가지는 N기 동안 보유했다가 파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면 그 모형은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 과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받는 배당금의 소위 현재 가치 나름대로 계산한 자기 자신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가 가지고 본 현재 가치 이거는 후내년 2년 있다가 받게 되는 배당금의 현재 가치 이건 N년 있다가 받게 되는 배당금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 성을 N성을 더하는 거죠. 할인을 N번 더 해야 되니까 이건 2번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그때 N년 뒤에 그걸 팔아 가지고 받는 주식 가격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되죠.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이 기간 보유기간을 N년으로 더 연장시킨다 그러면 일반화시키면 그 주식 가격의 식은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겁니다. 만약에 PN이 아주 먼 미래 주식 가격이라 그러면 먼 미래 10년, 20년, 30년 뒤에 판다. 아주 장기 보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것도 크겠지만 이 밑에 부분이 이게 분명히 KE가 0보다 큰 값입니다. 그 이야기는 말로 하니 1보다 큰 값이죠. 그걸 성수를 많이 하면 무지무지 큰 값이 되는 거죠. 무지 할인 되죠. 그럼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죠. 즉 PN이 먼 미래의 주식 가격이면 PN은 P0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거의 0에 가깝게 간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배웠으면 이제 수렴하는 것 그런 게 있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간다. 어떤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간다. 그렇죠? 이게 이제 발산하는 조건을 그 수렴하는 조건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이 할인율이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 할인율이 이것보다 더 높으면, P의 상승률보다 더 높으면 이건 0으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긴 기간이면 그 0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숫자 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업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기업의 수명이. 30년 가는 기업이 잘 찾기 힘듭니다. 30년, 50년 이상 수명 있는 기업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100년 전에 상장되어 있던 주식은, 미국 뉴욕 증시는 뭐 그 역사락에 200년이 넘죠. 그런데 100년 전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남아있는 기업은 딱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GE 딱 하나였어.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였고, 그 GE마저도 지금 곧, 청산, 아니, 거의 파산 정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GE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냐에 대한 책이 막 무지무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는데, 결국은 못 버티던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기업의 수명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죠.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처음에 뭐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정신이 있고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자가 됐겠죠. 새로운 뭔가를 일으킬 거고,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 간다 그러면 그래도 2대 정도 되면 그래도 아버지가 힘들게 해가지고 뭔가 하면 회사를 일품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는 하는데, 아마 3대쯤 되면 그 힘든 과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원래 그렇게 귀족으로 태어났고 자기는 본질적으로 뭔가 귀족인 줄 알고 함부로 영업하다가 다 결국 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자식들한테 가업을 물려줘도 그렇고, 자식이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는 대부분 외부 경영자들을 영입합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더라도 큰 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 쪽에서 이제 연구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전문 경영인의 소위 경영 능력이 더 좋느냐 나쁘냐 돼가지고 별 차이 없는 거 나옵니다. 1세는 당연히 1세가 훨씬 나은 걸로 보고, 한 2세, 3세 정도 돼서 조금 차이 정도. 이제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 그런 전문 경영인은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실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회사의 성장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이야기가 30% 빠졌는데, 결국은 뭐 수학적으로 n이 아주 큰 숫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pn은 0으로 간다라는 거죠. 요 항은 쉽게 0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산식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계산식이. 이걸 다 합쳐버리면, 그리고 이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도 나온 식입니다. 무한등비급수의 합인데,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면 이렇게 됐는데, 이 무한등비급수죠.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 식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는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이 딱 떨어지는 식이 나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요거는 사실은 G가 있는 건데 G가 0인 경우, 그러니까 K2분의 D0가 나옵니다. K2분의 D0. K2분의 D0. K2분의 D0. 물론 이제 여기서 D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D가 다 변하죠. 1, 2, 3, 4 쭉 변하기 때문에 변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D가 딱 고정되어 있다. 여기서 D가 딱 고정되어 있다. 처음에 D1이다. 그러면 D1이다. 물론 D1도 1년 뒤 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그거가 D0 값을 쓴다. 뭐 어쨌든 D1을 쓰더라도 D0 값을 쓴다 그러면 이거는 K2분의
D1이 됩니다. K2분의 D1. 이거 계산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간단한 계산에 대해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첫 번째 모형이 고던의 배당 성장률 모형입니다. 배당 성장률. 이 고던 모형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정 배당 성장률 모형인 거죠. 고정 배당 성장률. 자,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자, 배당을 D1, D2에가 Dn까지 받는다. 그것은 내년에 받는 배당, 그 다음에 2년 뒤, N년 뒤에 배당이 쭉 있죠. 이렇게 받을 것이다. 이 값을 이제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여기서 이 값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하자. 제일 쉽게 가정하는 것은 저 값이 다 똑같다. 라는 것이고, 그건 이제 너무 좀 강한 가정이죠. 그 다음에 조금 현실화시켜 했는 것이 고던 모형입니다. 저 배당금도 매년 동일한 퍼센트로 늘어난다. 라고 가정한 거죠. 회사가 유지한다는 것은 최소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5% 성장한다 그러면 5% 성장한 만큼 배당금도 매년 5% 더 줄 겁니다. 그런 식의 가정이 바로 고던의 배당 성장률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 D0는 가장 최근에 지급된 배당금이고 G는 예상되는 일정한 배당 성장률. 지금 금방 내가 이야기했던 5%를 이야기하죠. 5% 매년 작년에 비해서 배당금을 5% 더 준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 K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주식 투자의 요구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에서는 당연히 배당은 일정한 성장률로 그래서 고던 모형은 고정 배당 성장률이라고 그랬죠. 고정 배당 성장률로 영구히 증가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매년 5%씩 영구히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가정이 필요한데 배당 성장률은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당 성장률이 저거보다 더 높으면 더 크면 이제 어떤 수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발산을 해버립니다. 저 P는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P는 계속 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 뭐 이 회사의 뭐 미래 가치는 무지무지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현재와 같이 할인해봐야 그것도 무지 큰 값이 무한대 값이 됩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 못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할인율보다 더 큰 경우에는 마지막 항이 무한대로 갑니다. 마지막 항이 무한대로 가면 다 합친 값은 당연히 무한대일 것이고 그러면 값이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수학적인 의미에서 이런 조건 그것을 요 프레임워크에서 이야기하면 배당 성장률이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 즉 이게 이거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K보다는 G가 적어야 됩니다. 적다는 가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 분모가 다 양수가 됩니다. 분모가 양수가 되죠.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 경우에 이런 가정 하에서 P0를 앞에서 본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풀어보면 P0는 이렇게 됩니다. P0는 이렇게 되고 P0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P0는 K2 빼기 G에 D0 1 플러스 G가 되고 또 이거를 D0에다가 1 플러스 G를 하게 되면 이거는 D0는 연기 그러니까 원래 실현시켰던 배당금입니다. 알고 있는 값이죠. D0. 여기다가 G만큼 증가하면 이건 내년의 배당금 D1이죠. D1.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든 동일한 값이 되겠죠. 자, 이게 고던의 배당 성장률 모형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현재 주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평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실전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수업 자료를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요 값을 계산하는 수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 가격으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현재 주가가 맞다 틀리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재 주가가 이렇게 됐으면 사람들이, 투자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P0가 이게 현재 주식 가격입니다. 삼성전자가 4만 원이면 이게 4만 원이죠.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고 D0는 알고 있고 뭐 D1 정도까지도 알 수는 있습니다. 대략. 나름대로 주식시장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무식하게 K는 0이라고 생각해버리면, K는 0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결국은 사람들의 KE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가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한다 라는 것을 역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알 수 있고, 반대로 따지면 내가 나름대로 이게 있다 그러면 이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 가격이라 그러면 이 주식은 내가 산다. 이거보다 비싸면 하겠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소위 한계 가격 수준을 또 역으로 계산해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현재 기업별로 주식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정내지만. 자,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실제 이제 시장에서 주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주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뭐 투자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은 최고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구매자한테 결정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람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걸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낮은 걸 요구하고, 그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양쪽 사이에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결국은 가장 최고 가격을 지불하겠다 라는 사람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은 자산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구매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산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구매자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또한 자산에 대한, 자산이라는 것이 주식이죠. 주식에 대한 우월한 정보는 인지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인지 위험이라는 것은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소위 배당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의 불확실성. 정보가 배당을 많이 해줄지 적게 해줄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내가 남보다 우월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 위험을 줄이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주식들이 굉장히 붐입니다. 온갖 바이오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바이오 회사는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 이 검사 시약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뭐 장이 하나 개척이 됐지만, 전통적으로 바이오 업체라는 것은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을 하나 개발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그럼 신약 개발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이겁니다. 우월한 정보. 거기에 대해서 다들 진짜 거의 목숨을 걸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 이제 이게 위험한 것이 신작 개발에 대한 정보, 뭐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다 나오는데, 이게 정보가 중요한 이유가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100개 가지고 하나 정도 성공한다 그럽니다. 100개 중에서 하나 정도도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굉장히 위험이 높고 가능성이 낮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성공을 했다. 소위 임상이라는 것이 1상, 2상, 3상이 있습니다. 1상은 기본 이제 약효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최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조금 해보고, 2상의 효과가 있으면 이제 3상은 광범위하게 사람을 대상으로 해보는 거죠. 그까지 되면 이제 되는데, 2상까지는 성공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2상에서 3상 가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열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성공률이 낮은 거죠. 그때 그 정보를 남보다 먼저 알고 있으면 뭐 진짜 엄청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 그런 것은 남보다 먼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정보의 이 불평등성이 있으면 그거는 공정한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공정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런 정보를 내부 정보라 그러고, 내부자 정보를
일부 투자한테 누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걸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다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근데 뭐 시장 내에는 항상 그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죠. 어떤 부분이 어떻다라는 것은 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우월한 정보는 일반 어떤 사람이 독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개인들이 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하죠. 중요하다. 정보는 개인들의 각 자산. 결국은 개인들의 정보죠. 이 정보라는 것은 아까 시계에 어떤 의미냐 그러면 D에 대한 정보입니다. D. 기업의 성과가 좋다라는 것은 D가 커진다. 또는 G. D의 증가율인 G가 커진다. 라는 거죠. D와 G에 대한 정보죠. 이것에 대한 정보가 결국은 투자 여부를 가장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잣대가 되죠. 한 기업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발표될 때 예상과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뭐 이제 실적을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을 분기별로도 발표합니다. 분기별로도 발표하고 분기별로도 예상치를 발표하고 확정치를 발표하고 두 번까지도 발표합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니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분기라는 것은 3, 6, 9, 12월인데 그러니까 3월 말쯤에 예상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중순 말쯤에 이제 확정치를 발표하죠.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발표하고 그 값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완전히 널뛰죠. 널뛰니다.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예상과 가격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이제 earnings price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많은 그 큰 회사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나름대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이번 1, 4분기에 뭐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이고 이익이 얼마가 될 것이고 뭐 그래 보죠. 그런데 그 예측보다 어느 정도 크면 그러니까 한 10% 이상만 크면 어닝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다. 그럼 주가가 확 오릅니다. 반대로 예측보다 한 10%가 낮으면 그것도 어닝 스프레이즈도 어닝 스프라이즈가 뭔가 하면 나쁜 방향입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더 나쁘구나. 그러면 주가가 이제 그날 폭락을 하죠.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 발표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변동이 심합니다.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은 계속적으로 정보를 받고 이들의 예상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자주 변한다. 그래서 주식 가격은 그렇게 변동이 심한 겁니다. 변동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정도가 아니라 하루 내에도 뭐 5%, 10%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어서 망정이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하루에 주가가 70%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중국의 그 커피 체인점 소위 스타벅스에 맞먹는다는 그런 커피 체인점이 있었는데 지난달인가 최근에 그 회사의 회계 정보가 거의 상당한 부분이 부풀리기였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70% 떨어졌습니다. 즉 100원짜리 주식이 하루 만에 30원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는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사실은 주가를 변동시킨다는 것은 아까 본 주가식에서 소위 D에 대한 정보고 D에 대한 예측이 바뀌고 아니면 D의 증가율인 G에 대한 예측이 바뀌면서 가격이 따라 그만큼 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관계식을 보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변동이 심한 그 가격인데 D의 예상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예상 변화를 본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많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의 변화 아니면 배당금 증가율의 변화 실제적으로 사후적으로 실현된 값들을 가지고 대입해 보면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변화 사후적 옛날에 과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주식 가격이 그만큼 현대같이 변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상이 주식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오늘 다음 시간 하죠.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에 따라 가지고 뭐 주가 폭락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음 판에는 이게 바뀔 겁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은 더 심했죠 지금 아마 역사상 없을 정도로 이번 주가 폭락은 심했습니다. 심했다가 또 다시 또 굉장히 빠르게 또 반등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 계속 보죠.